밤에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하고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카페 밖에 안심하고 둘 수 있는 곳. 얼음과 불의 땅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고 평화로운 나라로 꼽힙니다. 인구 40만 명에 육박하는 이 아름다운 국가는 한 해 평균 살인사건이 3건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치안을 자랑합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조차 주워가지 않는다는 이곳의 경찰들은 근무 중 총기조차 휴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 완벽해 보이던 평화는 한 젊은 여성의 실종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1996년 레이캬비크에서 태어난 비르나 브란스도티르는 레이캬비크 남동부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이혼했지만 그녀는 양쪽 모두와 매우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르나는 명랑하고 외향적이며 유머 감각이 뛰어난 성격이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갈색 머리와 청춘의 싱그러운 외모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인기가 많았습니다. 걱정 없이 해맑았던 그녀는 가끔 엉뚱한 상상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비르나는 백화점의 패션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특유의 밝은 성격은 이 직업과 아주 잘 맞았죠. 여가 시간이면 음악을 듣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랩부터 팝, 락, 포크 음악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즐겨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친한 친구들과 함께 바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거나 레이가백으로 거리를 거닐며 레이카비크의 밤문화를 즐기곤 했습니다. 2017년 1월 13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비르나는 여느 때처럼 퇴근 후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후라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클럽에서 신인 밴드의 공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을 몇 잔 마신 비르나는 댄스 플로어에서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지만 비르나는 조금 더 남아 술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들이 떠나고 3시간이 더 지난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클럽을 나섰습니다. 비르나는 영하 9도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집을 향해 길을 걸었습니다. 레이캬비크 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혼자 걸어가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했고 서로를 돌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비르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 비르나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마리아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비르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비르나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곧바로 비르나의 어머니인 실라 프레인스토티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라는 딸이 독립적이긴 하지만 항상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부모에게 알려주는 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주말의 시작이었죠. 비르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밤이 되도록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신라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후 신라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딸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평소 아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신라. 아이슬란드는 인정이 넘치는 곳입니다. 신라가 글을 올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의 절박한 호소는 수천 번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비르나의 실종 소식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젊은 여성의 실종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리고 그녀의 부모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거라는 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르나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두가 그녀의 가족을 돕고 싶어 했고 작은 정보라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오전 9시경 경찰은 비르나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새벽 5시 5분경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전원이 꺼지면서 신호가 끊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호가 끊긴 마지막 위치는 시내 중심에서 약 6마일 떨어진 항구 도시 하푸나르 퓨에르디르 산업단지의 이동통신기지국 근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라는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서둘러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마을의 집들을 일일이 두드리며 비르나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30시간이 넘는 끈질긴 수색 끝에 모두가 기진맥진했지만 여전히 비르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라는 딸에게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고 확신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경찰 역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르나가 납치되거나 살해당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미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요 방송사 2곳이 신라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고 일요일 저녁 뉴스에 이 실종 사건을 메인으로 다루었습니다. 비르나의 실종 뉴스는 순식간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신문은 온통 비르나의 사진으로 도배되었고 뉴스 앵커들은 끊임없이 그녀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일요일 새벽, 비르나의 부모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수사 강도를 높여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신라는 딸이 아무 연락 없이 스스로 자취를 감출 아이가 절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비르나는 평소 고민이나 이성 문제도 없었고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녀를 좋아했으니까요. 경찰 입장에서도 이처럼 기이하고 흔치 않은 사건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를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바로 그리무르 그림손입니다. 올해 56세인 그리무르는 30년이 넘는 수사 경력을 자랑하는 아이슬란드 경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석 경정이자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형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09년에는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무려 6년 동안 아이슬란드의 3대 은행을 철저하게 조사하며 시장을 조작하고 사기 대출을 일삼은 은행 매니저와 트레이더들을 기소하기도 한 인물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리무르의 여동생인 비그디스는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2016년 빠른 호흡의 수사 현장을 그리워했던 그리무르는 다시 중앙수사부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초기에는 다른 경찰 동료들처럼 그리무르 역시 젊은 여성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했고 대개의 경우 이런 일이 위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종자 대부분은 새로 사귄 친구의 집에서 밤을 보내고 하루 이틀 뒤에 멀쩡히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보며 그리무르 또한 이 실종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무르는 레이가베구르에 위치한 경찰 본부로 출근해 사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한편으로는 비르나 아버지의 집에서 그녀의 옷가지를 수거해 채취 추적견에서 냄새를 맡게 한 뒤 수색에 나섰고 다른 한편으로는 클럽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무르는 레이캬비크에서 실종자를 찾는 것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범죄율이 극도로 낮은 탓에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스스로 치안을 유지하는 성향이 강했고 방범용 CCTV 설치에 부정적인 인식이 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기꺼이 손을 내미는 곳이니 CCTV가 적고 띄엄띄엄 설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비르나가 클럽에서 나와 걸어간 구간이 마침 CCTV 사각지대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던 그리무르는 비르나가 무언가 동전 같은 것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가 그녀에게 짧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후 비르나는 레보스키바 앞을 지나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블록의 CCTV 영상에서는 그녀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무르는 비르나가 샛길로 방향을 틀었거나 지나가던 차에 탔을 것이라고 추리했습니다.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예리한 통찰력의 소유자였던 그리무르는 흐릿한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다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바로 빨간색 기아 리오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는 비르나가 걸어오던 반대 방향에서 나타나 비르나가 지나간 지 약 30초 후 레보스키-바 앞을 지나갔습니다. 영상에 비르나가 차에 타는 장면이 직접 찍히지는 않았지만 그리무르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단서였지만 문제는 화질이 너무 흐려 번호판은 물론 운전자가 누구인지 차 안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무르는 곧바로 차량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동일한 브랜드, 모델, 색상의 차량이 100여 대나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차량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6다리만 건너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아는 사이가 된다는 6단계 분리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아이슬란드에서는 이 단계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안다고 하면 다소 과장이겠지만 한 아이슬란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 물어보면 지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유명 범죄 소설 작가가 말했듯 이곳 사람들은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든 스포츠팀을 조직하든 보수 없이 기꺼이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시간은 흘러 월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실종자를 무사히 찾을 수 있다는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이미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추가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자 그리무르는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특유의 서로 돕는 정신에 기대어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르나를 찾거나 빨간색 차량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제보를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비르나의 어머니 실라는 눈물을 삼키며 호소했습니다. 딸이 2달 뒤 절친한 친구 마리아와 뉴욕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여행객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눴을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기자회견 직후 아이슬란드 구조협회가 수색작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이 협회는 고도로 훈련된 응급구조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자랑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도움 덕분에 경찰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핵심적인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20대 형제가 전날 수색했던 하프나르 퓨에르디르 산업단지를 다시 한번 뒤져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조협회 소속도 아니었고 비르나와 일면식도 없는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항구 쪽을 향해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도로와 바다 사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구역 안에는 3개의 거대한 기름 탱크가 있었고 그 옆으로는 울퉁불퉁한 공터에 각종 건축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파이프 더미를 살피던 형제는 그곳에서 검은색 부츠 한 켤레를 발견합니다. 바로 닥터 마틴 부츠였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부츠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어머니 실라는 그것이 딸 비르나의 신발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소식을 접한 경찰은 즉시 항구로 출동해 대대적인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그리무르는 잠수부들을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투입했고 공중에서는 드론을 띄어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항구의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화면이 등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그 빨간색 기아 리오 차량이 항구로 진입하는 모습이 찍힌 것입니다. 차량은 한 어선 옆에 멈춰섰고 조수석에서 한 남자가 내리더니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어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후 빨간색 차는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의 번호판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조회 결과 이 차는 렌터카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차를 빌린 사람은 바로 그린란드 출신의 어부 토마스 올센이었습니다. 차량의 반납 시간은 토요일 정오였고 이후 한 가족이 이 차를 다시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렌터카를 빌린 가족은 뒷좌석에서 심한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즉각 해당 차량을 압수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충격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뒷좌석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황급히 씻어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차량에서 채취한 증거물들을 노르웨이에 있는 범죄연구소로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토마스가 일하고 있는 선박의 정체도 파악해냈습니다. 뱃머리에 그린란드 국기가 펄럭이던 그 배의 이름은 폴라 나노쿠호였습니다. 항구 CCTV에서 빨간 차가 멈춰섰던 위치에 정박해 있던 바로 그 어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폴라 나노쿠호는 이미 토요일 오후에 닻을 올리고 아이슬란드를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리무르와 수사팀은 시간과의 싸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를 항해 중인 어선과 그 안에 타고 있을 최소 2명의 용의자를 하루빨리 쫓아야 했습니다. 배가 멀리 벗어날수록 변수는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용의자들이 그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추격전은 그리무르에게 복잡한 물류적, 외교적 난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폴라 나노쿠호는 그린란드 선박이었고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에 속한 자치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무르는 신속하게 헬기를 동원해 4명의 무장경찰을 덴마크 군함인 트리톤호로 이동시켜 합동 체포 작전을 조율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경찰들과 협력해 폴라 나노코에 직접 승선해 체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작전에 차질이 생길까 그리무르가 애태우고 있을 무렵 뜻밖의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폴라 나노코호의 선장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배가 아이슬란드의 실종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뉴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선원들 중 누군가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선장은 즉시 뱃머리를 아이슬란드로 돌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엔진에 고장이 생겨 회항해야 한다고 둘러댄 뒤 선박 내 무선 인터넷을 전면 차단해버렸습니다. 덕분에 용의자를 포함한 선원들은 언론 보도를 전혀 접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선장의 기지 덕분에 험난할 뻔했던 아이슬란드 해역에서의 실시간 검거 작전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정규 특수부대는 없었지만 정예 전술팀인 바이킹 스쿼드가 존재했습니다. 1월 18일 이른 아침 6명의 바이킹 스쿼드 대원들이 퓨마 헬리콥터에 탑승해 폴라 나노쿠호가 다가오는 방향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그날따라 기상은 최악이었고 바다에는 성난 파도가 몰아쳤지만 고도로 훈련된 대원들은 무사히 가판위로 낙하에 진입했습니다. 대원들은 토마스와 사건 당일 그와 함께 있었던 동료 선원 니콜라이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뒤 배가 항구에 닿을 때까지 선실에 격리했습니다. 12시간 후 선박이 마침내 하프나르 퓨에르디르 항구에 진입하기 직전 아이슬란드 경찰이 헬기를 통해 정식으로 승선하며 두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간절히 기다리던 시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당일 밤 11시경 경찰은 즉시 두 사람에 대한 강도 높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토마스와 니콜라이는 비르나의 실종과 자신들은 전혀 무관하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에 진술한 사건 당일의 행적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1월 11일 수요일 폴라 나노쿠호는 덴마크를 출항해 아이슬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금요일 니콜라이는 택시를 타고 시내의 한 영국식 펍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행운의 룰렛 게임에 당첨되어 맥주 8병이라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토마스가 렌터카를 몰고 니콜라이를 데리러 왔을 때 니콜라이는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드라이브를 하다가 다른 바에 들렀고 결국 레이가베구르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레이가베구르에서 2명의 소녀가 자신들의 차에 얻어 탔다는 데까지는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기억은 엇갈렸습니다. 니콜라이는 뒷좌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려서 이후의 일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토마스는 새벽 6시경 니콜라이를 먼저 배에 데려다 준 뒤 다시 차를 몰고 항구 끝으로 가서 그곳에서 두 소녀와 키스를 나눴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소녀들을 근처 로터리에 내려주었고 자신은 차 안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 토마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이 보기에 니콜라이 진술은 다소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CCTV 영상 속에서 그가 심하게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되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진술은 허점투성이었습니다. 그는 항구를 떠날 당시 4시간 동안이나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었고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줄곧 차 안에서 잤다고 주장했지만 렌터카 회사의 주행 기록은 그가 진술한 것보다 훨씬 더 긴 거리를 이동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대형마트의 CCTV에는 토마스가 사건 당일 아침 세정제와 옷가지 등을 구매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는 니콜라이가 뒷좌석에 쏟아놓은 구토물을 치우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했습니다. 토마스의 혐의가 매우 짙다고 확신한 그리무르는 감식반에 토마스의 렌터카에 대한 루미놀 반응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노르웨이 범죄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 그 피는 비르나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토마스에게 불리한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강하게 핥힌 자국이 선명했고 경찰이 그의 선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그곳에서 비르나의 운전면허증이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선실에서는 무려 140만 파운드에 달하는 200kg의 막대한 해시식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토마스를 진범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르나를 찾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월 21일, 비르나가 실종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 아이슬란드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 규모의 수색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아이슬란드 구조협회 소속 87대의 차량과 835명의 자원봉사자가 동원되었습니다. 수색 범위는 항구를 넘어 아이슬란드 남부 반도의 눈 덮인 언덕과 꽁꽁 얼어붙은 수면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다음날 정오 무렵 수색이 계속되던 중 해양경비대의 헬리콥터가 셀보그스피티 등대 인근 제방에서 마침내 비르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지만 그 두려운 추측이 끔찍한 현실로 다가오자 나라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의 주요 도시에서는 비르나를 추모하는 행사가 자발적으로 열렸습니다. 레이카비크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비르나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레이가베그루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촛불과 꽃이 놓였고 짙은 슬픔이 온 도시를 감쌌습니다. 비르나의 어머니 신라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만큼은 반드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림으로는 확보된 단서들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의 끔찍한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토마스는 항구를 빠져나간 뒤 비르나의 휴대전화 전원을 껐습니다. 법의학자의 부검 결과 비르나의 목에는 심하게 졸린 자국이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지만 바다에 던져질 당시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식적인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이었던 니콜라이는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2주 후 석방되었습니다. 반면 토마스는 이후 9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신문에서도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비르나의 목숨을 앗아간 장본인이라는 확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 30일, 토마스는 마침내 살인 및 금지물품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5개월 뒤 본격적인 재판이 열렸을 때 검찰은 더 강력한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노르웨이 범죄연구소의 법의학 전문가가 비르나의 부추에서 토마스의 DNA를 찾아냈고 비르나의 운전면허증에서는 토마스의 지문이 채취된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토마스는 마약 소지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술을 완전히 뒤집어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진술했던 2명의 소녀는 온데간데였고 비르나 단 1명만 차에 탔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토마스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레이가베그루 거리를 운전할 때 비르나가 차에 탔다고 합니다. 얼마쯤 달리다 볼일을 보기 위해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그 사이 니콜라이가 비르나를 태운 채 그대로 차를 몰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니콜라이가 차를 몰고 돌아왔을 때 비르나는 차에 없었다는 것이 그의 새로운 주장이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토마스가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무고한 동료 선원에게 살인죄를 덮어씌우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니콜라이는 진술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릴 때 비르나는 분명히 차 안에 있었습니다. 니콜라이는 또 다른 결정적인 상황도 증언했습니다. 어선이 출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토마스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자신들이 탄 배가 비르나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당시 한 기자가 선원들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그룹 채팅방에 누가 렌터카를 빌렸고 CCTV 영상 속 운전자고 누구냐고 묻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토마스는 극도로 불안해했고 선장은 네가 결백하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며 그를 다독였다고 합니다. 한 달 뒤 3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토마스 뮬러 올센의 2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1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토마스는 즉각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비르나 살인사건은 아이슬란드 전역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비르나의 장례식을 집전한 목사는 이 사건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안전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애도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이후 레이캬비크 시내에는 CCTV 설치가 크게 늘어났고 많은 여성들이 낯선 사람을 더욱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기지와 결단력으로 사건을 해결한 그리무르 경정은 아이슬란드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후 유럽 형사경찰기구 유로폴에서 아이슬란드 대표로 활약했고 무려 40년간의 헌신적인 경찰 생활을 마친 뒤 현재는 아이슬란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